유명한 말은 우리 미국 말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도 강하다. 붓은 펜보다도 붓이라고 해야죠. 붓은 칼보다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보다도 힘이 있어요. 자, 첫 강의는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강연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강연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제가 이 옆에 앉아서 교수님과 북토크, 질의응답, 제가 여쭤보고 교수님이 또 여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버드대 출신 마크 피터슨 교수님의 초청이 있겠습니다. 특강.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계십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몇 사람 있군요. 네, 제가 유튜브 채널 해요. 우물 밖의 개구리라고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제 나름대로 제 외국 사람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우물 밖의 개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조금 다르게 한국 역사를 좀 봅니다. 원래 제 한국 역사 좀 공부할 적에 1965년 시작했는데 57년 차네요. 제가 농담으로 미국 나이 76세인데 한국 나이 57세입니다. 그렇게 농담하는데 그동안 한국 역사 공부할 때는 제대로 한국 역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좋은 학생 되고 싶었습니다. 또 그것은 학술면보다도 예의로 난 여기 이 나라의 손님으로 좀 이상한 말 제 나름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환갑 정도 될 때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하고 보는 것 좀 많이 다르다는 거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르다고 볼 때에 우리 학교에 한국 유학생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양보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인가 저는 다 모여서 안 된다고 한꺼번에 가르칠 때에 제 나름대로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설득력 있나 좀 봅시다. 여러분은 제 나름대로 제 시선대로 보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배우시는지 그대로 하시든지 좀 결정해 보세요. 제대로 하는 것은 좀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은 그래도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시선이 좀 다르고 사실은 조금 더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좋은 가르침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르치려고 한 것이 자료가 사실을 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대로 시선이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봅시다. 다른 여행 다 같이 좀 해봅시다. 제가 우리 책 쓰는데 제가 신채용 박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책을 쓰자고 좀 같이 하는데 그분은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제 시선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이 책은 3부, 1부, 2부, 3부 있는데 1부는 Peaceful Stable Korea, Peaceful Stable History라고 생각하는데 둘째는 유교,
북의 사회 유교는 북의 사회가 있기 전에 유교하고 북의 사회 있기 전, 있기 후 유교는 좀 다르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북의 사회라고 알죠? 북의 사회의 반대는 뭡니까? 아닙니다. 모계는 한국에 없습니다. 오히려 북에 있기 전에 양편, 평등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남녀 좀 많은 평등으로 좀 했었어요. 상속권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제사는 돌아가면서 윤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윤행에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으로 윤행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미국서 제사 안 하지만 명절 때는 가족끼리 모여요. 근데 어느 날 이모 집에 가요. 그 다음 명절은 고모 집에 가요. 그 다음 행사는 작은 아버지 집에 가요. 그 다음 행사는 우리 집에 가요. 크리스마스, Thanksgiving, Easter, Labor Day, Memorial Day 이런 행사는 돌아가면서 한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17세기 후반서부터는 북의 사회가 생겨서 종손 집에 큰 집 이런 사고방식은 또 여자는 제사에는 참여한 거 아니고 제사 음식 준비하라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녀 차별이 생긴 것이라고 좀 생각되는 거예요. 그 둘째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선비 문화. 선비 문화는 대단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는 한국의 선비 문화하고 사무라이 문화하고 비교해요. 사무라이는 뭘로 삽니까? 칼로 살잖아요. 칼. 선비는 뭘로 삽니까? 붓으로. 근데 유명한 말은 우리 미국 말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도 강하다. 붓은 펜보다도 붓이라고 해야죠. 붓은 칼보다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보다도 힘이 있어요. 20세기에 당분간 일본은 한국 땅을 잡아먹었는데 장거리 본다면은 한국은 또 좋다고 여러 면으로 강한 문화 있다고 좀 생각되는 거예요. 이 관계로 아주 여러 가지 말씀할 수가 있는데 책을 좀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 하시든지 오늘은 시작하기 위해 한 가지 언급하려고 하는데 제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에 CHAD이라고 하이채드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하이채드 모르시면은 자주 보세요. 하이채드가 Chad Tanner이라는 친구가 한 10년 전 제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 해요. 구독자가 28만 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시작하게 좀 해주셨는데 제 첫 번째 유튜브는 이겁니다. 이것으로 하면서 유튜브 말로 모네타이즈 했습니다. 제 돈 벌게 됐습니다. 보통 유튜브 하는 사람은 몇 개월 후에 아주 수십 번 영상을 준비한 후로 모네타이즈 좀 돈 나오는 거예요. 난 첫 번째 나왔습니다. 우리 하이채드 친구 때문이라고. 첫 번째 하는 유튜브는 또 제 유튜브는 한 반 정도는 한국말로, 반 정도는 미국말로. 둘 다 자막은 양쪽 언어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말로 있으면은 따져보세요. 자막을 해도 돼요. 첫 번째 한 것은 Why so many Kims? 김씨가 왜 그렇게 많으냐? 그 비밀은 한국의 유일한 안정한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이상한 말일 거예요.
한국의 역사가 안정하고 평화롭다 하는 소리가. 여러분을 배우는 게가 20세기에 왜곡된 사실대로 20세기는 한국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틀림없어요.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일제강점 밑에 고생했다가 분단됐다가 한국 전쟁이 있었다가 틀림없이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전체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체 역사는, 한국 역사는 유일한 안정한 평화로운 역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김씨라고, 또한 김이박, 왜 김이박 왜 많으냐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한국에 성씨가 많지는 않아요. 한 250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김이박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치 않습니다. 이상한 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김이박 많으냐? 누구 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 김이박 많은지. 일본에 비교한다면은 한국에 250명의 성씨는 일본은 30만 개 성이 있습니다. 한국에 성씨가 하나 있어서 일본은 1200개입니다. 그만큼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일본의 성씨들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언급한데, 어느 곳에 30만 개 이상이다. 어느 곳에 29만 1,129개 아주 정확하게 성씨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의 성씨가 많아요. 일본의 왕의 성씨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살에 있는 후지와라 씨, 후지와라이라는 성은 해안시대는 신라시대입니다. 네. 해안시대에는 후지와라 씨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우리 학교에, 미국에 유학생, 일본 여자 유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분 제가 인사할 때 제가 성을 물어봤습니다. 성은 뭡니까? 했더니 그 사람은 후지와라이라고 했어요. 나는 후지와라? 그 해안시대 아주 지배층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주 겸손한 동양 사람처럼 네, 우리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네, 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를 다 죽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김이박은 왕가인데 안 죽였어요. 왕가는 유지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김이박 많다는 거예요. 안정한 역사한 가운데 왕조가 무너질 때 그 먼저 왕가를 죽이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를 죽여요. 백제는 달라요. 백제는 다른 나라처럼 제대로 했습니다.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백제 시대에 8개 성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가야서부터 수로왕의 후손 김해 김씨 신라하고 합병한 거요. 저기 김유신 있잖아요. 김유신 씨 신라의 통일 장군이야. 그런데 가야 사람입니다. 완전히 성골에 들어온 겁니다. 김유신이 누나가 김춘추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가야를 망한 거 아닙니다. 망족한 거 아닙니다. 멸망한 거 아닙니다. 합쳤습니다. 한국은 그래요. 가야서부터 신라, 신라서부터 고려,
고려서부터 조선 이렇게 평화롭게 넘어갔다는 것은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배운 게가 일본 사람으로부터 왜곡한 거 배우셨습니다. 그것은 왕조가 모두 넘어갈 때는 아주 전쟁으로, 아주 혁명으로 했었다는 소리인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혁명은 아닙니다. 똑같은 지배중 계속 해왔습니다. 고려에서는 조선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성계시가 정권 잡았을 때 얼마 동안 싸우셨습니까? 보통 나라에 왕조가 하나 무너지고 싸움이 아주 몇십 년 해요. 근데 이성계시가 정권 잡았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루 오후예요. 큰 싸움은 아니에요. 또 몇 사람 죽었습니까? 고려에서는 조선으로 갈 때 이성계시가 재영을 죽였죠. 일부러 좀 죽음으로 좀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누구 죽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 주고 백골이 진도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수줄이 있으랴 하는 정몽주 씨도 죽었잖아요. 일부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일정 씨, 정몽주 씨의 후손들 모두 원수로 나쁜 사람으로 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신 박사와 같이 정몽주의 묘에 가봤습니다. 그 앞에 비석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 세워진 사람은 누굽니까? 태종입니다. 태종은 누구예요? 이방원. 바로 정몽주에 죽이는 사람. 그래도 비석을 하나 세워서 고려에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몽주의 아들 아주 높은 벼슬이 있었어요. 그 손자는 문과 급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연결한 거예요. 지배층은 누구예요? 김이박이에요. 신라서부터 가야서부터 신라 고려 조선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이거 보시면은 일본의 지배층 똑같은 김이박 소라볼 최청까지 해도 되는데 후지와라 지금 30만 명 됐는데 21% 안 내요. 0.25%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일본에는 먼저 왕조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남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해안 시대에도 나카토미 씨도 있었고 미나모토 씨도 있었고 다이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안 남아요. 타치바나는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씨도 사람도 이름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아시카가도 가마쿠라 시대인데 토쿠가와는 마지막인데 토쿠가와라는 사람은 1600명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천지차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일본에 흔히 쓰는 성은 제일 흔한 성은 사토입니다. 사토. 그 다음에는 스즈키, 타카하시, 타나카. 보통 우리 한국에 타나카는 김과 똑같이 한국에 김 많고 타나카, 일본에 타나카 많고 이렇게 한 소리인데 천만의 말씀 완전히 다른다는 거예요. 타나카는 1%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김씨가 많은데 미국의 스미스와 똑같이 스미스도 많다 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 스미스는 0.8%예요. 21%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에 투기해요. 또 투기하다는 것은 안정하고 평화로운 역사 때문입니다. 또 몇 가지 증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이박은 아주 1000만 명이 있잖아요. 700만 명, 400만 명인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김씨가 21%, 사또가 1.5%, 중국의 왕씨가 제일 흔한 성씨는 왕이에요. 중국에 7%밖에 안 돼요. 또 중국의 왕, 리, 창 모두 한 7% 정도인데 모두 합치면 21인데 김씨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성씨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미스하고 인도에 생씨가 많죠. 2.7%밖에 안 돼요. 또 일본, 스페인 가면, 에스파냐 가면은 가르시아는 3.5%예요. 저머니 뮬러가 1%도 안 됩니다. 또 웨일스 가면은 존스 씨가 14%인데 한국처럼 이렇게 집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한 것은 베트남. 베트남은 윈씨가 있습니다. 윈씨가 많은데 38%예요. 김씨보다도 많아요. 근데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면은 마지막 왕조가 윈 왕조입니다. 윈씨가 정권 잡았을 때 많은 사람은 협조하고 싶어서 윈의 성을 가졌습니다. 또 원수들 걱정을 해서 복수할까봐 이름을 윈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에는 성씨를 못 바꿔요. 저기 내시 있잖아요. 내시. 제 유튜브에 제가 내시 한 사람 많았다는 얘기 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내시, 살아있는 내시, 조선시대의 마지막 내시 하나 만났습니다. 내시는 저 족보 있습니다. 그 족보 본다면은 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예요. 그 아버지는 송이에요. 그 아버지는 윤이에요. 그 아버지는 장이에요. 이렇게 성을 가지는 거예요. 베트남처럼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는 거 안 해요. 일본도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요. 원하면은. 미국 사람도 자기 이름 싫어하면은 또 바꿔요. 한국에서 성을 바꾸는 거 없잖아요. 이거 귀중한 거예요. 이 김, 이팍, 재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 않은 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이팍은 21%, 15%, 9%인데 최정까지 하면은 55%예요. 이 인구의 반 이상 5개 성이에요. 이거 특수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평화롭고 안정한 역사 때문이라고 좀 주장합니다. 네. 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인데 두 가지 이론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론이 안정한 역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왕조가 길었다는 거. 유일하게 한국은 왕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길어요. 또한 왕조 넘어가는 것은 평화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먼저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고 김, 이, 팍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론이 노비 때문에 노비는 있었죠. 한국에 노비 제도가 꽤 있었는데 근데 모든 노비는 갑자기 김씨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거 조금 연구해 봤는데 이것은 여기서 하는 말이 노비가 어느 %인가요? 어떤 사람은 90% 김씨는 노비다. 이거 틀립니다. 한 20% 내지 40% 정도는 노비였을 거예요. 절반 이상 아니었을 거예요. 네. 이것을 알기 위해 조선시대의 성씨를 좀 봅시다. 고려시대도 비슷한 건데, 근데 조선만 좀 봅시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문과 급제자의 명단입니다. 제일 많이 급제한 사람들이 이씨입니다. 왕가는 이씨니까. 둘째는 김씨예요. 근데 지금도 이씨, 김씨는 1등, 2등이잖아요. 지금도. 세 번째는 박씨예요. 네 번째는 급제자의 네 번째는 정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사실은 9번째는
최예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이 위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여기서 하는 것이 이김 박재정 그때의 순서대로 급제자 20%가 이씨입니다. 14%는 김씨입니다. 급제자.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좀 반대로 돼요. 이씨는 15%, 김씨는 21%예요. 근데 박씨는 서로 비슷하고 최씨, 정씨는 서로 비슷한데 저 밑에 그 남는 성씨를 본다면은 맨 오른쪽에는 traditional order이라면은 문과 급제의 순서, 또 current order이면은 현대 사회의 순서. 보시니까 좀 서로 비슷합니다. 이것은 결론으로 하면은 노비들 자기 주인의 성을 따는 거예요. 모두 김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성씨, 자기 집에 있는 성씨, 자기 주인의 성씨를 따라가는 것은 대부분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조금 안 되는 거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 주인을 싫어해서 이웃 사람의 주인 이름으로 따지는 것이라고 좀 생각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비는 절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성씨라도 하든지. 사실은 노비는 있지만 평화로운 한국의 이론하고 어긋난 거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씨 관계는 제가 순서대로 평화로운 역사의 탑 10이라는 거 하는데 10번째는 성씨입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 박사하고 같이 토론 좀 하기로 좀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합시다. 제가 다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우리 제 첫 번째 하는 것이 왕조가 길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어요. 근데 한국서 아마 일제시대에서부터 나오는 사고방식인가 봐요. 오래 가는 왕조가 안 좋다. 또 오래 가는 왕조는 부패됐다. 무능하다. 중간에 타락하고 새로운 것 생기면 또 힘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난 이거 완전히 거절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많이 아주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첫 번째부터 긴 왕조, 특히 여러분들 신라가 몇 년 갔죠? 신라 통일해가지고 한 1000년은 갔습니다. 그렇죠. 고려도 한 500년 가까이 갔죠. 조선 왕조도 500년 가까이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게 한 왕조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는 아마 유럽의 동로마 빼고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한 왕조의 평균적인 역사가 200년에서 250년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아주 유별나게 오래 가요. 500년, 1000년 갑니다. 이게 과연 나라가 무능하고 또 백성들이 무능해서일까? 아니면 그 나라가 운영이 잘 되고 또 안정적이어서였을까? 이걸 이제 바로 의문나는 점인데 피터슨 교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한국의 역사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사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신지 또 우리가 또 구체적인 말을 들어봐야죠. 그렇죠? 교수님? 네. 그뿐만 아니라 짧은 왕조 없어요. 다른 나라에 짧은 왕조, 예를 들면 중국의 진나라 17년 동안, 수나라 29년 동안 이런 짧은 왕조가 실패한 왕조입니다. 한국에 실패한 왕조는 없고요. 그 대신에 여기 보시다시피 신라는 992년인데 고려, 조선 합치면 992년 똑같습니다. 재밌죠? 예. 오래 가는 왕조는 한국의 특색입니다. 왜? 안전한 또 몇 가지 더 선비스러운 중앙 정권이 있는 이겁니다. 네. 그것은 첫 번째이고
다른 한국에도 가야, 신라, 고려, 조선은 아주 연결되는데 그 외에는 백제, 고구려, 부여 이런 곳에도 아주 몇백 년이에요. 짧은 거 없어요. 우리 보통 부여는 짧았다고 하는데 부여는 60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조가 무조건 오래 가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안정심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왕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길다고 하는 것은 주로 신화 쪽이에요. 진짜는 아니지만 역사상에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왕조가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토만 엠파이어 600년짜리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 개 있잖아요. 긴 왕조가 좀 특이한 거요. 예, 짧은 거 없고. 또한 왕조가 무너가는 것은 평화롭게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도 의아할 겁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갔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정몽주도 죽임을 당하고 뭐 고려의 왕족인 왕씨들 또 많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뭐가 평화롭냐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거는 저도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자료를 다 파악을 해보고 또 기존에 이제 여기 피터슨 교수님 같은 미국에 계신 하버드, 뭐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국사를 연구하시는 글들을 성과를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걸 잘못 배웠구나. 왕씨 물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근데 애초에 왕씨 중에 2명이나 조선왕조 개국공신이었죠. 조선왕조 개국공신에 왕씨가 있습니다. 왕건의 후예들이에요. 종친들입니다. 게다가 태조 이성계가 개국하자마자 한 달 만에 세자 방석을 막내를 세자로 세웠잖아요. 그 방석의 형이 의안대군 방번입니다. 다 장가를 갔어요. 방번의 장인이 공양왕의 조카예요. 왕후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물론 소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말 거의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제 유튜브 채널 하면은 댓글 한 가운데 여러 사람은 아니요, 왕씨가 멸망됐잖아요 하는데 천만이 말씀합니다. 왕씨가 일부 아마 주로 원나라하고 혼인한 부분, 왕가 아주 몇 사람 죽었는데 왕씨가 많이 살았습니다. 아까 하는 말씀이지만 저기 문과 급제한 자가 10명이에요. 조선시대에. 또한 지금 또 사마시험은 35명 급제했습니다. 웬만한 조선시대의 성씨입니다. 왕씨라도 멸망시키지는 않았었다고. 다만 성씨가 잘 번성하는 가족이 있고 좀 잘못 번성하는 가족이 있어요. 한국에 석씨도 잘 없잖아. 설씨도 잘 없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왕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왕씨가 대한민국에 25,000명이 있습니다.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다 왕이 됐는데, 그렇죠? 한 500년 가까이. 그럼 왕씨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없지? 저도 그게 의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생각해 보니까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왕자들이 승려가 되기도 했어요.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고려가 개성의 어떤 호족 세력들이 세웠지만은 신라의 그 지배층 세력이 그대로 고려의 지배층으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한 1000년 전이니까 이 혼인 관계가 서로 매우 겹칩니다. 그러면서 이 왕씨들이 그 자손들이 많이 번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그게 제 생각한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한테 하나 드릴 말씀, 여쭤볼 거. 우리가 일설에 의하면은 이 임금 왕자를 살짝 수정을 하면 다른 성씨가 되잖아요.
점 하나 찍으면 옥시가 되잖아요. 그 창녕 옥시가 있고 또 위에 지붕을 올리면 전시가 되잖아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 혹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 말은 왜 생기냐면은 일본 시대에 19세기의 역사관으로 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혁명이 있을까봐 왕씨가 숨었다 하는 거예요. 좀 안 그래요. 옥시를 만나시면은 옥시 원래 왕씨입니까? 아니라고 해요. 또 족보를 보니까 고려 시대에 있었어요. 옥시도.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설득 없는 이론이라고 좀 생각돼요. 근데 다음 순서는 재미있는 건데 이거 넘어갑시다. 여러분의 이것 좀 반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는 침략이 많이 당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침략. 이거 좀 다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몇 번 한국을 침략당했습니까? 900번이죠? 900번, 보통 900번이라고 하는데, 네. 제 보기에는 큰 침략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몽고하고 임진왜란하고 그 나머지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침략이 많으냐? 왜 침략이 많다고 하느냐?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20세기의 피해자 정신 때문입니다. 20세기는 진짜 피해자입니다, 한국은. 근데 전체 역사는 안 그래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침략이 많이 당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안 해요. 만주, 병자호란, 정묘호란 있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만주는 침략할 때는 왕의 항복을 받고 떠났습니다. 막 지방에 가서, 한 마을에 가서 작살, 훔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방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또한 기탄, 여진, 경계선에 싸움이 있었다 하는 건데 이거 사소한 일입니다. 그 국경을 안 옮겼습니다. 두문강 쪽에는 옮겼지만 압록강에는 별로 움직이는 안 했었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한다면은 국경이 압록강 국경은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 가는 국경입니다. 7년. 다른 나라는 국경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없습니다. 유럽의 국경을 보신다면은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폴란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년 가는 국경이 압록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 여진하고 기탄하고 큰 싸움은 아니었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자 정신에 떠나서 침략이 많이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피터슨 교수님의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책을 기획했을 때 이 책의 특별한 항목에다가 온돌이라는 걸 넣어봤어요. 온돌.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이제 동북아 3국인데 이 세 나라 중에 중국 빼고 일본과 우리나라만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 공통점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일본 보세요. 외세 침략이 거의 없었습니다. 섬나라. 미국이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기 전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세력 다툼하지. 그럼 우리나라 그렇게 침략이 많았다면 과연 신발 벗고 양반다리하고 그 온돌에 등 지지고 잘 수 있을까요? 물론 온돌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게 한 600~7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 하더라도 침략이 많았다고 하기에는 힘들겠죠. 중국 보세요. 중국의 만리장성 왜 쌓았습니까? 북방 이민족이 수시로 계속 침략하니까 아무리 진시황이라도 그 장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유럽 사람 식탁에 신발 신고 침대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수천 년의 역사적인 모습을
좀 생활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그러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원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했어요. 원돌 관계. 네. 저기 침략이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외무부 국장님하고 식사 한 번 했었습니다. 외무부 국장님 아주 상당히 높은 직책인데 우리가 이 침략 관계, 역사 관계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는 것은 좀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깨를 내리고 머리도 내리고 네, 우리는 너무 약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백범 김구씨 그렇게 말했잖아요. 유명한 말씀은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일반 아마 제가 접하는 학생들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침략 못했지 않느냐. 그럼 힘이 강해서 무조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되는 게 옳아요? 물어보면 또 반문을 못하죠. 굳이 침략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삼천리 금수관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국토에서 농경 생활을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다른 유목민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침략해 오는 거잖아요. 왜구들이 항상 수탈하려고 해안 지역을 이렇게 노략질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굳이 우리 안에서 먹고 살만 하니까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초에 그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어떤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있잖아요. 그 외국 분들이 와서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서 가장 흔하게 얘기되는 게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가 커피숍에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 그래요. 네. 그렇죠? 교수님 어떤 일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에 뭐가 두고 가면은 훔쳐가요. 근데 자전거만 많이 훔쳐가더라고 이상하게. 그죠? 그만큼 아까 우리가 교수님하고 오전에 과천 법무부 거기 교정본부에서 강연을 하고 오셨어요. 그 분들한테도 참 이 말이 감명 깊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다 정말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수천 년 내려온 역사적인 어떤 특성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연관된 주제입니다. 5번째가 이제 증거가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국경.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게 압록강이라고 하신 건데 좀 변하지 않았나? 압록강은 일반적으로 아마 사군 육진 세종대왕님께서 개척해가지고 그때부터 국경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왜 1000년 동안의 국경인가? 이것도 안정의 표시입니다. 네, 7년 동안 이 지구에 제일 오래 가는 국경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좀 많은데 좀 넘어갑시다. 이것은 좀 재미있는 사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곳에 한번 가가지고 우리 미국 학자들 제가 답사 인솔하면서 이 자리에 경주 오릉에 서 있으면서 난 박혁거세 관계 얘기를 하는데 미국 학자들 가운데 고고학자 하나 계셨습니다. 그 고고학자가 손을 들어서 교수님, 이 왕릉은 언제쯤 독을당했습니까? 질문했는데 나는 독을당한 일이 없습니다. 신라 왕릉들 독을한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래요. 왕릉을 꼭 독을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니요. 이 고고학자들 파악할 때 왕관, 보석 다 있는 거예요. 독을당한 거 아닙니다. 그 고고학자가 이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공부하는 중동, 이집트에서 공부하는데 꼭 독을 해요. 왕조가 끝나기 전에도 독을 해요. 네. 근데 한국에서 독을 안 했다는 것은 놀라운 건데 나는 이미 그 단체에게 한국 역사가 평화로운 역사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가리키면서 네,
선생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만큼 안전했다고 독을 한 일이 없었다 한 거예요. 나는 아주 등자 밑에 어둡다 하는 결론이에요. 나는 이 왕릉을 아주 수십 번 가봤는데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야. 이 우물파괴 고고학자가 저한테 가르쳤어요. 이것도 한 가지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왕릉 같은 거 고분들이 도굴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언제 때인가요? 그러면 임진왜란 때 2번. 임진왜란 때. 그때 왕릉, 조선 왕릉이 파헤쳐지기도 했고. 2개 했는데 근데 신라의 왕릉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신라의 왕릉은 임진왜란 때는 안전했었어요. 왜냐하면 윗병들이 일본 군인들 다 외성 속에 있었어요. 주로 나왔다가 싸웠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1500년 동안 왕릉을 토굴 안 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네. 저기 다음 번째는 선비문화. 선비문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언급했지만 붓은 칼보다도 강하다는 소리예요. 한국에는 선비문화가 있어서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튜브 댓글에 요새는 선비를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선비는 한국의 힘입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거 생각해 보세요. 19세기에 전통 사회가 무너질 때 일본에 무너졌고 한국에 왕조가 무너졌고 그때부터는 20세기 들어올 때는 뭐 해요?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으로 다른 나라를 잡아먹고 제2전쟁까지 일어나는데 일본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무라이의 정신입니다. 한국에는 뭐요? 공부할 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요. 그러니까 당분간 약해서 일본은 잡아먹었는데 근데 지금 한국 보세요. 아주 기적적으로 경제상으로 발전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아주 기적적인 거예요. 또한 교육 수준이 한국에 제일 높아요. 고등학교 졸업률이 제일 높아요. 대학교 졸업률이 제일 높아요. 문맹률이 제일 좋아요. 이것은 선비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화가 무너졌을 때, 전통 정부가 무너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대로 해요. 일본은 싸우는 대로, 한국에는 공부한 대로. 제가 한국에 1965년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세계의 온 나라 가운데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똑같이 가난한 나라 몇 개 있는데 또 가난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학생만 할 때 뭐 합니까? 나는 경제학 공부합니다.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률이 선비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켠에서는 어떤 선비들이 글만 보니까 너무 문치주의만 숭상하니까 어떤 국방력이나 약해지고 그래서 외세의 침략도 받았다라고 많은 또 비판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역사 공부를 해보면 특히 국난이 닥쳤을 때 임진왜란 뭐 이런 국난이 닥쳤을 때 의병장 선비 의병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선비 의병장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노비도 많아요. 만약에 그런 선비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면은 과연 따랐을까요?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났어도 그러면 세상이 바뀔 만한 시기입니다. 기간입니다. 근데 노비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그 노비가 다시 또 노비가 되고 선비는 그대로 다시 와서 선비가 돼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게 다 뒤엎어질 사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하니까 이런 선비 정신, 훌륭한 선비들이 아무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 코리아 타임스에 기사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얼마 전에 저 Sunbe Not Samurai라고 하나 썼습니다. 영문자로. 또한 저 Sunbe라는 것은 7년 동안 문과 시험을 보려고 7년 동안 그만큼 안정하다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로 여기 붓은 칼보다도 강하다. 예, 저 8번째, 저 문신의 집권으로, 문신의 정권으로 7년 동안 한 거요. 이것도 선비 관계입니다. 저 한국에는 정치에 7년 동안 중앙 정권 할 때는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시험으로. 어떤 사람은 필요합니까? 칼 잘 쓰는 사람? 아니요. 붓을 잘 쓰는 사람. 네, 그거요.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천지차예요. 일본에서는 봉건 시대, 봉건주의 하는 거요. 근데 일제 시대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조선진도 봉건주의도 못하고 좀 후퇴한 나라다 했잖아요. 틀립니다. 한국에는 7년 동안 이미 중앙 정권 했었으니까 이 봉건 시대보다도 앞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공개적인 시험을 통해서 중앙 관료를 뽑는 게 바로 과거제도잖아요. 옛날에. 그게 이제 고려의 광종 때부터 시작한 게 1000년 같습니다. 그러면 동시대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그렇게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는 나라가 과연 더 있었을까요? 유럽 그랬나요, 교수님? 유럽에 과거 제도가 있었나요? 없잖아요. 없죠. 갈로 했죠, 유럽에도.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가 그 시대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선진적인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한국에는 무신도 있어요. 문신하고 무신. 근데 무신은 잘 처리한 거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지만은 한국에는 전통 군수 한 250개인데 반 정도는 무관한테 주어요. 균형 있게 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균형 없이 또 한국에도 잠시만 했잖아요. 최씨 정권 때. 그때는 무신을 정권을 잡았는데 주로 한국은 7년 동안 이 균형 있게 좀 했었다는 것은 아주 특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교한다면은 중국에 내시 정권이 있었어요. 한국에 내시 정권 없잖아요. 아주 균형 있게 올바르게 좀 하는 거요. 네, 내시를 안 하고 또 무슨 사변 있을 때는 문신을 장군으로 해요. 예를 들면은 강감찬이 문신해요. 또 김부식도 문신해요. 또 임진왜란 때도 여러 사람은 아까 언급했지만 그렇죠. 그 세종 때에도 그 유명한 김종서 그분이 사군 육직 개척했잖아요. 근데 들어와서는 재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 입상이라는 말이 있죠.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재상. 그래도 아무래도 세종 때만 해도 조선 건국 초기니까 한 5, 6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주변 변경, 국경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굳이 이제 문신들이 그런 역할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국난이 생겼을 때는 또 이렇게 우리가 권율, 행주대첩 권율장군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문치, 이걸 문치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의 평화로운 역사다. 또한 일본에서는 자기 봉건주의는 우수하다고 했었는데 한국은 못하니까 이렇게 한국을 낮추었다고 좀 했는데 안 그래요. 봉건주의는 한국에 잠깐만 통일신라 말 고려 초에 했는데 중앙 정권으로 옮겼다는 것은 안정하다는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7년 동안 사람을 뽑을 때 시험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 거의 다 끝나는데 9번째는 노비제도. 미안하지만 노비제도가 한국에
있는 것이 역시 안정하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배층이 안 바꿔서 아래층도 안 바꿨습니다. 한국에 온 세계 노비를 공부한다면은 온 세계 노비 제도를 공부한다면은 한국에 제일 오래 가는 노비 제도입니다. 신라 통일 때부터 1500년에 가는 노비 제도예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배층 안 바꿔서 노비도 해방은 없었습니다. 또 충분히 혼란 없어서 노비를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혼란 가운데 노비가 도망간 거예요. 한국은 경제상으로 부드럽게 노비를 좀 해방했었다가 이렇게 됐었어요. 네. 순왕조실록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 학생들도 많이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비 같은 걸로 만약에 검색을 많이 해서 보긴 하지만 재미난 사건들도 많아요. 노비가 주인을 구타한 사건들도 되게 많아요. 또 노비는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의 특권이 뭐냐?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부역을 안 줘요. 세금을 안 냅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군대도 안 가요. 남자들. 조선시대 남자들이 16세부터 60세까지 군역의 부담이 있는데 노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노비로서의 어떤 장점이랄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계속 못된 주인 만나서 탄압받고 착취당하고만 계속 했으면 지금 21세기도 아니고 하루 종일 감시하기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얼마든지 노비들이 연합해서 노비가 더 많던 시대니까 탈출해가지고 반란 같은 걸 국가 전복을 꿈꿀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없었을까? 그게 제가 들었던 하나의 의문입니다. 그게 물론 이제 이게 자랑스러운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게 하나 아닐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장 노비 관계도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근데 지금은 10개 다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성씨가 왜 김이박 많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은 한국 역사가 안정하고 평화로운 역사라고 때문이다. 이렇게 김이박의 한 가지 여러 개 가운데 한 가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 희망 다음에는 몇 년 안에 여러분이 이것은 잘 아시고 우리 일반화되고 모두 다 김이박이 자랑스럽다고 평화스럽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알게 되면은 10년, 20년 후에 외국 사람이 택시 타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고 택시 타고 시내 가는데 아이고 한국에 김씨가 많은데 왜 그래요? 해가지고 누구나 네 우리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 때문이다 한 겁니다. 이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거 제 희망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거의 1시간쯤 됐는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그렇죠? 되게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조금 보강 설명을 하고 8시 됐는데 보강 설명 해봤자 우리가 항상 피해의식 당연히 피해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전공을 배우고 또 사학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한국에. 역사의 역사 수업도 있어요. 그걸 쭉 배우면서 느낀 점이 식민사관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피해의식.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 때 그 말을 바로 내세웠잖아요. 계속 침략당해온 역사다. 너네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사대해 오고 굴욕을 당한 역사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일본 제국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역사를 이제 탈출해야 된다. 벗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은 5,000년, 수천 년간 중국의 지배 속에서 피해를 받아왔으니까 한국인의 역사 속 문화유산
예술품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슬픔의 미라고 했어요. 애상의 미. 그걸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일본의 미술사학자가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한이 나온 거예요. 한. 항상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는 한이다. 근데 아닙니다. 신명나는 민족이죠.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좋은 문화, 수준 높은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화해버리는 민족이에요. 우리화해버린. 그 저력이 있습니다. 수천 년 최강대국 중국 옆에 있으면서 중국화되지 않은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렇죠, 교수님? 좋아요. 우리 언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영토를 가지고 있고 우리 문화를 잃지 않은 민족.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점령해가지고 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들 여진족이었잖아요. 여진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한나라 문화의 동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동화가 안 됐습니다. 베트남도 그런 한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역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부심을 가져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더 이상 한 아리랑 좀 그만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버스 타면 그 슬픈 트로트를 막 빠르게 불러버리고 막 그걸로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참 재미난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내기 전에 아마 여기 어린 한 중학생 정도로도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왔기 때문에 저는 어린 순수한 학생한테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어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냥 가시면 되게 아쉬울 거예요. 저는 항상 옛날에 들으면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은 들리진 않았거든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다. 근데 무슨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부정적으로 빨리빨리 문화라고 그러고 요즘은 또 되게 발전을 하니까 되게 또 좋은 쪽으로 빨리빨리 문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진짜 그런 빨리빨리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 관계로 난 이렇게 답변할게요. 저기 이 10개 외에도 제가 하나의 유튜브 하나 했는데 그것은 12까지 10개 말고 12까지쯤 했는데 그 11번째는 한국에 종교적인 싸움 없다는 거. 이거 놀라운 거예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그렇게 다를 수 없어요. 서로. 그래도 싸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유대인, 무슬림인, 기독교인, 천주교인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종교 싸움 없다는 것은 특이한 거예요. 그 12번째는 한국에 무슨 사변 있을 때 빨리 회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교 사변을 지금 회복했다는 것을 이거 보세요. 한국은 빨리 회복됐잖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도 빨리 회복됐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여러 사람은 여러 학자가 하는 말이 유교 사변 때문에 임진 사변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바꿨다고 좀 하는데 난 그렇게 안 봅니다. 제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조선 사회가 빨리 회복됐다는 거예요. 먼저 회복했다는 것 인하여 변경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예를 들면 경제적인 변경, 또 북의 사회 생긴 거, 유교 사상 바꾸는 거, 그것은 유교 사변 이후로 했던 거예요. 한국에도 지금도 유교 사변 끝나고 회복 먼저 했다가 지금 사회가 변경한 거예요. 지금 사회가 변경한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은 북의 사회를 떠나는 겁니다. 앞으로 북의 사회를 안 하실 거예요. 한국에. 이거 떠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한국은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바꾸는 거예요. 몽고 시대도 회복 먼저 했다가 거치는 것은 조선 왕조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그런 방법으로 본다면은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설득됐습니까? 진짜요?
한 시간 내에 이렇게 완전히 사고방식 바꿨습니까? 한국의 역사도 가난한 거예요. 역사이라는 것은 현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년도의 역사가 우리 현대 왜 가난합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65년도에 왜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거야? 한 질문입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상에 불쌍하다는 거 보고 네, 그렇구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한국은 불쌍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65년도에 역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는 것을 설명한 역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강한 나라이라고, 왜 이렇게 안정한, 튼튼한 나라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역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네, 난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밤 늦었고, 밖에서는 춥고, 여러분, 집에 가는데 오르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고, 집에 무사히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네. 감사합니다.